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여 의결하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 사보임 및 소위위원 개선이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박수민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신동욱 위원님이 보임되셨으며 신동욱 위원님께서는 조세소위 위원으로 보임되셨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동욱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송원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재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끼어 들어와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많이 공부하면서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전체회의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훈훈한 풍경입니다. 예.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및 외교안보 등의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요청이 있었으며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무회의 참석을 사유로 오전 11시 30분경 참석할 수 있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회 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권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정지연 전문위원입니다. 주규준 행정실장입니다. 한지연 조세정책조사관입니다. 심영민 조세정책조사관입니다. 예,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담배사업법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였지만 아쉽게도 일부 이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오늘 소위원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간사님께서 조속히 정부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다시 한번 조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또 정상적으로 처리 못했던 세법들 중에 일부가 오늘 전체에 상정이 되는데 아직도 일부 세법안이 소위를 통과시키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있는데 일괄공제라든지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와 같은 이제 공제액을 확대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세율 조정과 최대 주주에 대한 할증 폐지 문제,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를 비롯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 상속 확대 이런 부분들이 법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두 분 간사님께서 조속히 좀 논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세소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오늘 처리되지 못한 담배사업법을 비롯해서 다음에 전체회의를 할 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범주란부터 의사일정 제111항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범주란까지 이상 11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조세소위원회 박수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소위위원회 소위원장 박수영입니다. 우리 조세소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많아서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법률안에 이미 그 내용이 반영되어서 입법 취지가 달성된 법안들은 소위원회 상정에서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안 반영 폐기 대상 안건은 소득세법 5건, 부가가치세법 1건, 종부세법 2건, 조세특례제한법 31건 등 총 39건입니다. 또한 69건의 세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법인세법, 종부세법 이상 2건의 법률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이상 4건의 일부 개정 법률안은 대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위원회안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박태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종전 수익배당금 입금 불산임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2020년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개정사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있어서 심사보고서에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현 내국법인 수익배당금 입금 불산임 제도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고 출자 비율에 따른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기재부는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내국법인 수익배당금 입금 불산임 제도의 피출자법인 출자 비율에 따른 구간별 적정 입금 불산임률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한 분의 소수 의견이 있어서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민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주택법은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 적용 대상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했습니다. 다만 납부 유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 중에 총 급여액 기준을 현행 7천만 원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거래 명세 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초계했고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 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에 대해서는 7년 연장하였습니다.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였고 임투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적용기간을 2년 연장했습니다. 또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가입자가 경영 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그 환급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출판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적용 대상에 수도권 소재 출판업 중기업도 추가를 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31일 현재 10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를 폐기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하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개소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해외 건설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 전환 손실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과 피출자 범인의 금융 채무 상환을 위한 출자 범인의 자산 매각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에 대하여는 한 분의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심사 보고서에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 제출 의무 미이행 납부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위원회안은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추가하였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투자조합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 물품 등 항공기 부분품 원재료의 관세 감면과 관련해서 100% 관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월 31일까지 1년만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세소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자료는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소위원회에서 합의
의결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소위원회 정태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재정소위원회 정태호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법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두 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송재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대형 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근거 법률의 제명 및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환 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기업 등 일반 고객과 금융기관 간의 외환 거래 중개인 대고객 외국환 중개업을 새로 도입하고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 및 전자등록 등에 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닌 한국은행에서 수행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소위 심사 결과 대고객 외국환 중개업의 핵심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을 금박의자에서 전문 금융기관 등에 속하지 아니한 외국환 거래 상대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외환표시 외평채의 발행 및 전자등록 관련 동일한 취지의 정무위원회 소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에서 동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두 분, 세 분? 오경 위원님 먼저. 예. 질의는 아니고요. 그 의견만 좀 개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조세 소위에서 논의했던 것들 중에서 아까 이제 소위원장께서 이제 그 소수견 언급에서 한 명의 소수견 이야기하셔서 한 명이 아니고 저도 같은 의견이라는 말씀을 다 합니다. 두 건 다. 예. 이제 좀 혹시 이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다는 말씀을 일부러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조세 소위 하는 과정에서 이후에도 논의할 때 기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법안 조세 소위에서 나온 세법이 통과될 시점에서의 과거로 소급하는 입법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논의된 것이니까 소위 의견을 존중하고 저는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하는데 이후에 논의할 때 정부가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가 생겨서 그걸 바꾸면 안 된다 내지는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조세소 논의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후에 우리 22대 국회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거를 가지고 소급 입법하는 것은 좀 그만두면 좋겠다, 절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규원 의원님. 네, 제가 조세 소위에 참여하지를 좀 못하다 보니까 조세 소위 통과한 법 관련해서 좀 반대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세 소위를 통과한 법안 중에 국가 전략 기술 중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시설 투자세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 실효성과 효과가 입증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시설 투자세 공제 2021년 7월 3%에서 6%로 2배 늘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22년 12월에는 6%에서도 8%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듬해 한 달 후인 이듬해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로 되겠냐는 식으로 한마디 하자 8%에서도 15%로 올려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다시 15%를 5% 올려가지고 20%로 늘리면 불과 3년 만에 반도체 시설 투자세 공제 3%에서 20%로 7배 늘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반도체 세 공제율은 2022년에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기재부 스스로 밝힌 바 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 차관님 그렇게 밝힌 바 있죠? 예.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2월 30일에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 3일 갑자기 세 공제를 8%에서 15%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비판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선 이번에 또 15% 올리는데 합의한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지난해 11월에 우리나라 반도체 세제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높다고 설명자로 배포했습니다. 작년 11월입니다. 차관님 맞죠? 이제 뭐 정확한 건 기억나요. 같은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 설명자로 보면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 연구 개발 및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수준은 주요국보다 높습니다라고 떡하니 쓰여 있습니다. 근데 또다시 세액 공제를 5%로 높인다. 5%를 높인다. 이미 높은 수준의 세액 공제를 이렇게 계속 높이면 반도체 산업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다음에 또 반도체 산업 어렵다고 하면 또 늘리고 힘들다면 또 늘려서 설립비 투자 세액 공제를 100% 할 때까지 늘릴 생각입니까? 어차피 지금 공제 감면이 많아서 세액 공제 늘려봐야 최저 한세율에 걸리게 되니까 사실상 큰 효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반도체 신경 안 씁니다. 과시한 것 외에 대체 무슨 효과가 있다고 계속 공제율을 올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이후 세액 공제율이 3%, 15%가 늘어난 결과 투자 얼마나 늘었습니까? 여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차관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관련해서 아마 그 투자는 늘어난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에 삼성전자 D에서 보면 시설 투자 46.3조 원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차관님? 48.4조 원이었습니다. 오히려 2.1조 원 줄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글로벌 전체에 대한 투자 규모라는 것입니다. 차관님,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제가 위원장님, 한 2분만 이성을 좀 더 주시죠. 제가 조세 소위 못 들어가다 보니까. 앞에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벌써 1분 더 쓰셨어요. 조금만 좀 뭐 오랜만에 열리는데 한번 좀 봐주시죠. 예. 차관님, 그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당연히 국내 투자분에 대한 세액 공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그러면 삼성 DS 보면 시설 투자 46.3조 원 중에 국내 투자가 그 중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삼성전자만 가지고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저희 전체적으로 통합투자세액 공제 공짜 예, 금액을 좋습니다. 보면 차관님. 그러면은 뭐 그렇게 말씀하실 걸 알았습니다. 자, 근데 개별 기업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삼성전자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이번 그 법안도 삼성전자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삼성전자만 그냥 여러 기업 중에 하나로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처럼 삼성전자 지난해 국내 시설 투자 얼마나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미국 투자로 늘어났으니까 국내 투자는 오히려 줄었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제 생각에는. 정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깎아줬는데 투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5% 더 늘려주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세수 투자액이 30조 원 넘었는데 이거만 좀 오랜만에 마무리하시죠. 예. 지난해 세수 투자 30조 원 넘었는데 이게 또 세금 깎는 이야기 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참, 이 상황이 참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2023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실적을 보면 19개 기업의 세금 7,432억 원을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포함한 대기업 8곳에 7,432억 원 전체 세액공제액의 전체 세액공제 99.7%가 몰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를 집중 완화될 수 있겠습니까? 산업구조 다변화 되겠습니까? 불평등 해결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가야 할 게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높이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효과도 검증된 것 없으면 오히려 경제를 집중을 심화시키고 나라 재정을 갉아먹는 악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는 제 의견을 부대 의견으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일에 부대 의견 남기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저 석유화학 업종 등 우리 좀 위기에 빠진 제조업체에 대한 임시투자세 공제 문제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석유화학 업종 등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의 덤핑 공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경영 애로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이 급감한 것은 좀 물론이고 그 협력업체의 어떤 도산 그리고 또 거기 종사자 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의 어떤 해고 등등의 문제가 굉장히 크고 또 지역 경제에 대한 어떤 침체 요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결코 좀 자시할 수 없고 아마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좀 검토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 업체들은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좀 최선을 좀 다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구조조정에 이제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개선하고 또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개발 투자 또 시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뒷받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투자세 공제에 대한 어떤 지원 좀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투자액의 1%에서 3% 이제 그거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30%, 40%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우리 산업의 뿌리를 지키고 있는 근간이 되는 어떤 주력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그리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어떠한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세소에서 논의는 되었습니다만은 아직 저희가 충분히 좀 논의는 지금 못한 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정부에서도 아마 유기 산업 업종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때 이 내용도 포함을 반드시 좀 해서 검토해 주시고 여기 계시는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박성훈 의원님. 네, 그 앞부분의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조세 정책이야말로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부분에 저희가 조세소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아마 소급 적용에 대한 오기영 의원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우리의 조세 정책을 신뢰하고 믿었던 많은 분들이 정부의 또는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바뀐 입장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결국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반도체 세액 공제 규모가 거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각 국가가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책이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밖에 없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은 세액 공제에 대해서 국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가별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규모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반도체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데 20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투자 인센티브는 약 1조 2천억입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보조금과 세액공제 규모를 합친 규모는 약 5조 5천억이고요. 일본의 경우는 8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제가 볼 때 전 세계가 살을 걸고 있는 이 치열한 칩스 전쟁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세액 공제 규모가 결단코 저는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다 함께 현명하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기영 위원님. 제가 가급적 의원님들 말씀하는데 이 다른 반론 제기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조심스러운데 이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그것의 기대이익을 보장해야 된다면 정부가 결정하면 국회는 통법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저는 그 주장을 국회에서는 하는 것을 저희가 동의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데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고 정부에서 지침 만들면 지침을 그냥 기계적으로 해서 추인해주는 그런 기구로 국회가 특히 기재위가 작동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국회가 절대 수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국회가 굴러가려면 국회가 왜 있습니까? 상권분리 할 필요가 없죠. 뭐 내란 일으키듯이 막 정부가 이렇게 해서 지시하고 하면 다 따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점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시면 질의는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 심사와 비용 축에서 첨부를 생략하는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들은 국회법 제58조 제5항과 제66조 제3항 및 제79조의 2 제3항에 따라 축조 심사와 비용 축에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발음이 잘 안 되네. 차규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심사 보고서에 아까 우리 박수영 간사님이 그 보고하실 때 나왔듯이 동일한 차원에서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1항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외국환 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63항까지 이상 5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4항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5항 및 제66항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7항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8항부터 제70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1항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위원회안은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부터 제111항까지 이상 3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정안에 이미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들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와 작구를 정리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안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2항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대상 현안 질의를 상정합니다. 오늘 질의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순서표에 따라 실시하고 주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정일용 의원님.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세 가지 카테고리인데 첫 번째는 오늘 현안 질의입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고 특히 민생 경제가 거의 뭐 파탄 상태로 너무나 어렵고 국민들 걱정이 많으신데요. 2025년 첫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컨트롤 타워인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은행 총재 이렇게 다 오셨는데 최소한의 업무 보고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궁금해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은행이 국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경제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 국민들 안심하십시오. 그런데 업무보고가 빠져 있는 이 현안 질의만 하는 이 상태가 저는 매우 좀 유감스럽고요. 서면으로라도 추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그리고 산하기관들 업무보고 질의가 안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세수결손 뭐 국세청 관련해서 세수결손 뭐 그거 유튜버들의 과세 세무조사 문제 관세청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조달청, 중소기업 문제 지금 현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4개 청, 산하기관 상대로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할 수 있는 그 날짜를 꼭 좀 잡아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연초에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없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자료 요구입니다. 기재부에 자료 요청을 합니다. 예비비 관련 사항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예비비 지출 내역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금년 예비비 심의할 때도 예비비 2조 4천억 삭감할 때 제가 많은 그 자료 요구도 했고 주도적으로 했습니다만 예비비 자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정말 기재부 안 내고 있습니다. 꼭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지난 한 해 12월 달에 예비비 지출 사용한 것 중에 국정원에서 사용했다는 그 국정원에서 예비비 사용했는 그 내용 의혹들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걸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비비 2024년 한 해 동안의 지출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비비 사용할 때 기획재정부에서 국무회의 안건을 상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상정한 2024년 예비 사용 안건 일체 내용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뭐 5월 달에 승인을 위해서 제출하니까 제출 지금은 못하겠다. 요구에 응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그건 다릅니다. 5월 달에 심의 의결을 받기 위한 거고 상임위에서 본의원 질의에 필요한 거고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위원장님께 꼭 자료 제출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필요한 자료는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의사 일정에 대해서 다음 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간사님께 다시 한번 좀 촉구를 합니다. 지금 그 뭐 사계청에 대한 업무 보고도 중요하고 하지만 원내 그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도 상속세에 관련해서 처리하기를 희망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상속세법 개정을 위한 조세 소위를 조속히 개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경제재정소위에서 지금 담배사업법도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서 지금 처리를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처리를 하는 것이 또 우리 입법부 국회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간사님께서 좀 조속히 그 조세 소위하고 경제재정 소위 그 개최하는 날짜를 좀 정해주시고 또 거기서 합의가 되면 또 전체를 또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일정을 잘 좀 맞춰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바꾸셨나요? 예, 최기상 위원님, 예, 존경한 최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겪는 어려움과 교통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사구시라는 표현 아실 거고요. 또 우문현답이라는 오래된 사자성어가 있는데 정치 영역에서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취지로도 사용됩니다. 지금 행정부와 국회가 모두가 새겨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저희 금천구 소상공인들을 의원실에서 직접 만나 뵀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떠신지요? 장사가 잘 되시는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IMF 같다. 코로나 때가 더 장사가 잘 됐다. 그때는 정부 지원금이 나왔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창업하는 분보다 폐업하는 분들이 많다. 광고업도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엄 영향이 어떠냐라고 질문 드렸더니 뭐 계엄 때문에 더 힘들다는 말씀 계속 하시고요. 매출도 20-30% 떨어졌다.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십니다. 지표로도 중기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시장 BSI를 봤더니 뭐 체감 경기나 경기 전망 지수 등이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 현장에서 이제 이런 상황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고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저도 질문을 받으면 이게 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차관님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뭐 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워낙 그동안의 고물가, 고금리에 따라서 안 좋았던 상황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엄 이후 상황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뭘 하셨는지 여쭤봤는데. 정부는 이제 소상공인 3종세 금융 부담 완화랄지 배달료 지원, 작년도에 전기료 부담 완화 등 여러 가지와 이제 매출 증대 등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로 다시 말씀드리고요. 우리 총재님께 그 현장을 다녀보니까 소위 그 실효 물가요, 뭐 실제 체감하는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상인분들도 가격이 너무 올라서 힘들다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총재님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12월에 한국은행에서 칩플레이션 관련 보고서를 내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봤더니 물가 급등기에는 저가 상품의 가격 상승률이 고가 상품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칩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 결국 인플레이션 불평등 심화로 이어진다. 이런 내용이던데요.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물가 안정 기조 유지와 중저가 상품의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그 총재님 이 보고서 작년 12월 달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떤지 조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 이후로는 지금 물가 상승률은 지금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안정되고 있더라도 양수기 때문에 물가 수준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물가라고 얘기할 때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수준이 높아서 지금 고통받는 것은 지금 그 정도가 약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얘기는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가 수준, 특히 저물가 상품의 수준이 높은 것은 금리 정책 플러스에 더해서 저희가 구조를 바꾸는, 예를 들어서 수입을 더 확대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구조에 관계된 개혁 없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대통령 탄핵 사건에 이제 국회 소추단의 간사 겸 대변인이라 매번 변론에 다 참석해서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담화문 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에서 재대책 예비비, 아이돌봄 지원수당, 심해가스전 개발사업 등 삭감했다. 심지어 군 관련한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 이게 이제 계엄 선포 사유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이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박춘섭 경제수석이 나와서 증언한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는데 대략 봤습니다. 대략 보셨죠. 그리고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았다는 문건 예비비가 표시된 요게 이 사건의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것인지는 제가 자세한 법률적인 상황은 잘 몰라서. 예. 그래서 기재부가 이번에 그 계엄 선포 관련해서 계속 의혹의 중심이 있을 거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직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죠. 직전에 예. 경제수석이었죠. 예. 지금 차관님도 직전에 용산 대통령실에 금융비서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도 직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했지요. 예. 박춘섭 경제수석은 직전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이었습니다. 총재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진용이 갖춰지게 됐고 그들이 했던 이 수많은 과정에 의문이 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첫 번째로 총재님께 여쭤봅니다. 금융통화위원을 7개월 만에 경제수석으로 간 예가 있습니까? 적절합니까? 어떠세요? 그 이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인사 총재님 계실 때 승낙하신 거 아닙니까? 금통위원회 인사는 대통령께서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계엄 담화문에서 사유로 들었던 이 사유에 대해서 박춘섭 경제수석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들어보면 제가 듣기에는 이 사유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차관님 이거 증언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은 박춘석 수석은 아마 계엄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 아마 거기에 대해서 저희 뭐 부총리나 저희 기재부 입장은 아무리 그래도 계엄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게 저희 그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한 이 부분이 좀 사실과 달라요. 진행 과정을 쭉 봤더니 그런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럼 이 보고를 대통령께 잘못된 보고를 누군가 했을 텐데 박준섭 실장은 전체적인 취지가 본인은 잘 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예요. 그럼 기재부에서 했을 것 같거든요. 경제부총리나 차관, 예산총괄 심의원이 다 용산 대통령실 직전 출신이기 때문에 예. 이런 잘못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저희는 별도로 요건 관련해서 보고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고 쓰셨을까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예산안 그 전체적으로 그 예결위에서 감액된 내용이랄지 그런 내용은 보고 드린 적이 있지만 요 담화문에 대해서 담화문 작성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 기초 자료는 어떻게 보면 보고를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요 자세한 하나하나의 워딩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보고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이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비상계엄을 했고 비상계엄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지금 상황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인가에 대한 서로 간의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망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경제에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뭐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세계가 다 그 인식하고 공유하는 바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여당의 분들만 그런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PPT를 한번 봐주시면요. 계엄의 충격이 2024년 우리 경제와 올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라고 보면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그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11월 전망치와 잠정 실현 수치를 비교해 보면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11월 전망치, 그러니까 12월에 마지막 종결되니까 12월 전망치에서 전망한 거는 대략 다 맞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0.1%를 제외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예측한 대로 결과를 냈는데 2024년에 11월에 2.2% 성장을 전망했는데 결국은 2.0%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즉 12월에 특별한 경제적인 외적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0.2%의 경제 성장률에 저하는 결론은 비상계엄, 불법 계엄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2025년에도 한국은행이 당초 전년도 전망에서 1.9%를 예측했는데 벌써 1월에 1.6%에서 1.7%로 하향 전망을 했습니다. 2024년만 보더라도 우리 전체 GDP 2,400조에 0.2%면 대략 4.8조, 5조 원, 올해 5조 원에서 계엄의 충격으로 증발해버린 국부가 대략 10조입니다. 10조면 5천만 명에 각 20만 원씩 세금이 부과된 그런 형태입니다. 총재께서 보시기에 2024년 이렇게 11월에 예측한 경제 전망치가 0.2% 하향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저희가 이미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24년 말 4분기 숫자를 볼 때 저희가 0.5 정도 4분기 성장률을 예측했는데 0.1로 0.4%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중에 반 정도가 계엄 및 정치적 불확실성에 의한 소비 심리 하락 등 투자 지출 저하로 보고 판단해서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총재께서 말씀하셨듯이 결론은 12월 3일 불법 계엄에 의한
소비, 투자, 제반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돼 나가면서 경제 성장률 2.0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 결론은 올해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실제로 2023년에 예측하기 7월에 예측이 정부 2.6%, 한국은행 2.2%, KDI 2.2%로 2024년 전망치를 7월에 대충 예측을 했는데 결론은 저렇게 하향이 됐습니다. 하나 더 주시면요. 내년의 경제 성장률도 2025년 경제 성장률도 2024년 7월 발표로 올해 예측을 2.2%, 정부는 근데 1.8%, 한국은행 1.9% 예측했는데 말씀드렸듯이 1.6, KDI도 2.0에서 1.6으로 됐습니다. 결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결론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죠. 그래서 지난 20년간 실제 경제 성장률을 보면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 이후로 2023년에 1.4% 그리고 내년에 1.6%에서 최저 성장이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3%는 지난 30년간 우리가 단 한 번도 일본에게 경제 성장률에 뒤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역전된 해였습니다. 이 저성장의 늪에 입구에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추경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총재님. 네,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올해 성장률 1.6% 정도 저희도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미 연준의 금리 정책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측해서 작년에 1.9로 예측했는데 지금 1.6에서 1.7로 예측하는 것은 더 우하향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 즉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미국의 대외 경제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예측도 올해 1월의 예측이지 올 11월에 가면 더 우하향의 우려가 상당히 큰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 저희 지금 현재 이번 25일에 저희가 금통위를 하면서 새로운 경제 예측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저는 그런 우려가 크다고 보고요. 마지막 넘겨주시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기재부도 글로벌 신평사 관련한 그 신용 등급에 대해서 대단히 유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피치가 낸 이 설명서를 보면 크게 전체 요약은 시간이 걸리니까 세 가지를 보면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의 경제 리스크,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헌법 절차에 따라 해결될 것을 믿기에 한국에 대한 평가를 바꾸지 않는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피치사 신용등급 유지 결정은 2025년 2, 4분기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함. 이렇게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즉 현재 경제 불확실성의 핵심적 요소는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대통령 파면이 민주적 회복 절차에 진행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신용평가,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국가신용평가서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비상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 대통령 파면이라고 하는 입장을 최소 유지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 정도가 저는 최소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행정정부와 시장경제를 유지해 나가고 5,200만 명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제가 적어내는 것이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불법 계엄의 해제에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여당 대표의 발언은 대단히 대한민국의 불안정을 키우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재부에서도 이 불확실성의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가 얘기했듯이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차원 간단하게 김영진 의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그 피치사가 우리나라 신용 등급에 대해서 우리 헌법 절차에 따라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고 해서 신용 등급 유지를 했습니다. 김영진 의원 말씀하셨던 이제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피치사의 의견이라기보다는 피치사가 투자자들로 듣는 일반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뒤쪽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 이제 신용등급 하향과 상방 요인으로 이제 제시를 한 부분이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정책 결정, 그 재정 관리에 그 효과적 관리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신용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재위에서 저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재정 투입이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잘 모아주시면 저희 나라 신용등급의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질의 앞서서 1차관님. 예. 금방 앞선 의원님 답변 과정에서 그 야당의 예산 삭감이 기재부가 판단하기로는 비상계엄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그 아마 부총리께서 아마 말씀을 이미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계엄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예산 삭감 조치는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엄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판단은 사실은 국정 최고 통치자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지금 기재부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저는 다르다 생각을 하고 그거를 기재부가 원인이 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 오히려 뭐 비정상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비상계엄의 원인을 제공했냐 안 했냐 판단은 그 국정 최고 통치자가 하는 거고 저희들 입장을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오히려 저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이제 경제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민생 회복이라든지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해서 추경 논의가 작년 말부터 있었더니 최근에는 굉장히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처럼 당연시되고 있는 추경 논의에 대해서 현재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저는 상당히 추경 논의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럴 여력이 있는지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오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추경 사유에 해당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추경 사유는 국가재정법 89조 있죠. 화면 보시면 결국은 이 사유 중에 들 수 있는 게 경기 침체에 해당되느냐 하는 해석 문제라고 봅니다만 경기 침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이 차관님 한 말씀해 주시죠. 네, 통상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그동안 저희 재정 당국에서는 2분기 또는 3분기 연속해서 GDP가 감소할 때를 이제 경기 침체로 봤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 기준에 보면 사실은 경제가 힘들긴 하지만 숫자는 그렇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KDI도 1.6% 성장률은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도 내고 있고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경제가 잠재 성장률 2%를 하회하는 1%대로 추락했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 갭을 메꾸기 위해서 추경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PPT 화면 보시죠. 제가 잠재 성장률하고 실질 성장률을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추경 여부도 확인을 했고요. 사실 뭐 추경은 거의 매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이후에 25년 동안 추경 안 한 경우가 딱 7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경우에도 추경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상회하는 경우에도 추경을 한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기존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핑계라 그럴까요? 명분으로 추경을 해왔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5번, 노무현 정부 4번, 이명박 정부 2번, 박근혜 정부 3번, 문재인 정부는 무려 10번 했죠. 또 윤석열 정부는 취임할 때 1번 했고 그 뒤로는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요건으로 보면 추경 사유는 안 됩니다만 뭐 지금까지 기존에 했던 것처럼 꼭 못할 건 아닙니다. 문제가 중요한 거는 재원 여력이겠죠. 추경 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PPT 하면요. 제가 봤더니 한은에서 추가 잉여금으로 챙길 수 있는 게 한 3천억 정도 있는 것 같고
일반하게 세계잉여금 작년에 세수 부족 때문에 거의 없었죠. 추경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한 천억 정도 됩니다. 결국 4천억 정도만 실제 가용 재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추가 국채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추경을 하게 되면 또 세입 경정 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 엄청난 국채 추가 발행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재정 상황입니다. 차관님,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지금 민주당이 엊그제 제안한 것처럼 35조 원 추경할 여유가 있습니까? 이 차관님. 지금 저희 재정 당국에서 저기 민주당에서 발표한 추경 규모나 추경 재원에 대해서 저희가 뭐 코멘트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구체적인 어떤 추경의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 날 개최되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해서 여러 돈을 좀 풀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만 국민들한테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채 비율은 OECD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비기축 통화 중에서는 굉장히 최상위권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0조 원 국가 채무가 늘었고요. 2020년 기점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 수지 적자가 500조 원인데 이거는 지난 10년간의 2배를 넘는 규모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건 OECD 자료입니다. OECD 평균 국가 부채는 최근 10년간 1.2% 늘었지만 우리나라는 15.8%, 무려 부채 증가 속도가 13배 빠릅니다. 문제는 장기 전망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작년 말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앞으로 복지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정확한 자료는 찾기 힘들었습니다만 대부분은 간추리 리포트 중심으로 제가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저희 한국은 D2 기준으로 56.6%입니다. GDP 중간 정도 있는데 2060년경으로 가시면 다른 나라들은 60, 70, 80% 수준에 머물지만 저희 나라는 154%입니다. 거의 미국하고 유사해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재정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되고 추경을 하게 되면 국가 채무가 1,300조 넘고 적자 재정이 100조입니다. 100조 원대에 늘어갑니다. 물론 힘들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 위기에 1년에 100조 빚을 늘리는 것은 저는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차관님? 뭐 저희가 지금 추경을 할지 안 할지 여부와 추경 규모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 하에서 뭐 저희가 가정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3분 정도 더 질의하시고 정의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존경한 윤호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의원입니다. 1차관님. 네. 예.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 정치적 재난을 당했습니다. 이게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우리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위기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고 특히 내수 소비가 정말 빈사 상태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더 심각했던 것이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그 이전서부터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마치 삼각파도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12월 15일 이 피치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유지하면서 또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난달에도 1월 달에도 유지를 하고 나름대로 그 재정 당국 그리고 이제 한은의 거시 관리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잘 그 관리해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용 등급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이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차관. 기본적으로 저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신뢰였었고요. 저희 나름대로 저희 기재부나 하는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자들과 열심히 소통을 해서 한국의 펀드만 알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러니까
155분 만에 이 비상계엄을 국회가 해제 의결을 신속하게 했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이 국회가 더 이상 이 예산 심의를 제대로 못하고 올해,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12월 10일 이거는 그 기재부에서도 그 당시만 평가를 하고 그 뒤로 뭐 여론 언론 심지어 여당에서조차도 평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삭감 통과된 것은 맞지만 그 삭감 수준은 뭐 0. 몇 %에 불과한 것이고 670조 규모의 국가 예산을 이 법정 시한에 맞춰서 국회가 의결했다, 통과시켰다. 그야말로 재정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원인. 그다음에 세 번째는 12월 14일 이 탄핵 의결함으로써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경제가 현재와 같이 유지되고 있는 그 기반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동의 안 하십니까? 저희가 아마 윤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 예산 통과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당시에 합의 처리가 됐었으면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여야 합의라고 하는 게 아름다운 것이죠. 그죠? 예. 합의라고 하는 게 헌법에 있습니까? 헌법에 없죠? 예. 국회법에 있습니까? 저는 못 찾아봤는데. 국회법에도 합의가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국회법의 의결 기준은 다수결입니다. 다수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다수결이 전제돼야지 소수의 의견을 감안하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다수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타협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그 1차관 국회에 와서 국회의 의결 방식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까? 그 잘못된 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에 빠져든 것은, 그러니까 12월 14일 이후에 불확실성에 빠져든 것은 탄핵과 관련한 바로 차관의 그런 태도, 한덕수 대행서부터 지금의 최상목 대행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의결을 부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 그 다음에 또 여당이 국회가 이미 의결한 탄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단독 의결은 일방적 처리이고 인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다수당 독주야말로 비상계엄의 원인이다. 예? 그리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이것이 비상 상황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탄핵이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부의 주요 인사가 국회의 의결 사항을 부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여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탄핵 인용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탄핵 반대 집회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것이고 현재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제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저희 아까 이제 말씀하신 피치에서 언급하신 부분을 제가 굳이 이제 다시 코트로 해서 저희 말씀을 드리면은, 답변을 하셨으니까 예. 답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요. 예. 하는 총재님, 1월달에 우리가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 약 20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기재부는 추경을 아직도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정, 그러니까 국정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하겠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국회에 그 공을 떠넘기고 있어요. 지금 20조의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이와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 감안된 것이 아니죠.
감안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다음 두 번째, 이 트럼프 정부의 이 관세 부과 이 부분도 감안한 것입니까?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부 반영됐다고 하지만 지금의 이제 그 속도라든가 그 정도는 1월 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새로운 데이터 때문에 저희가 추경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 존경하는 이종우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추경에 관해서는 시기, 규모, 내용 모두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한국은행에서 15조에서 20조를 얘기할 때는 저희들이 장기 재정 건전성 그런 것들 다 고려할 때 그리고 추경만으로 이 문제를 다 자영업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경기에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장기 재정성에도 부담을 좀 덜 주고 그런 규모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도 저희는 추경 규모가 15에서 20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추가 질의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재부 1차관, 2차관 예산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촉구하기 전에 또 한국은행이 지적하기 전에 그 기재부는 예산 당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그리고 두 정책 간의 밸런스 믹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673조라는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1월 초부터 상반기 신속 집행과 그리고 저희가 가용한 재원으로 공공부문 재정 보강을 통해서 일단 집행하는 데 현재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주 동남을 안도걸 의원입니다. 그 2차관님. 네. 예, 지금 우리 최상목 대행께서 추경 관련해 가지고 네. 추경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추경의 규모나 내용 이런 거에 관한 기준을 국회에서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아마 우리 기재부 내부에서도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추경 규모에 대해서 우리 총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5조 내지 20조. 아마 그 기준을 적을 겁니다. 우리가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꺼져가고 있는 경제를 좀 살리겠다. 그러면은 살리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느냐? 잠재 성장률 정도는 가야 되겠다. 그러면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 전망치 격차, GDP 갭은 메워줘야 되겠다. 그 정도 갭을 메울 수 있는 유효 수요를 정부 부분에서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아마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논리는 그거죠. 네, 거기에 하나 더 한다면 네. 추경을 하게 되면은 이번 한 해에 있는 GDP 갭만 메꾸는 것만 보지 않고 예. 그걸 다 메꿨을 경우에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이런 장기적인 예, 시각에서 예.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GDP 갭을 얼마를 볼 거냐, 또 재정 순수를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추경 수요가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아마 단순 계산을 하면은 IB 평균이 현재 국제 IB 있죠. 이 평균은 우리나라 성장률 1.6% 보더라고요. 그럼 GDP 갭을 0.4로 보고 하면은 추경 소요가 한 30에서 40조 정도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35조 이야기했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 분석 모델을 저희가 가지고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GDP 성장률이 한 0.47% 정도 발생할 거다. 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0.47%면은 이제 한해 생각하는 규모보다도 좀 더 크고 합니다만은 지출 내용에 있어서 훨씬 소비나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사업을 한번 구성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에 제시한 35조 원의 추경 대상 사업안 보면 이게 민생 소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경쟁력 강화 이거 죄다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이제 겨냥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상생 소비 촉진금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소비자들이 카드를 평소에 비해서 많이 그렇잖아요. 일정 부분 초과했을 경우 한 10% 정도를 예를 들어 캐시백으로 돌려주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재정 투자에 10배 정도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지출의 성격들을 좀 분석해보고
난이 그 모델을 적용해 봤을 때 한 0.47%포인트 정도의 성장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이 차관님, 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민주당 안에서 제시한 이 사업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하십니까? 이게 내수를 살리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35조 원 그 네. 추경을 발표를 하시면서 그중에 24조 원은 민생 관련된 부분, 네. 11조 원은 산업 경쟁력, 기업 경쟁력 강화를 말씀을 주셨는데 개별 사업에 대해서 지금 뭐 여기 이 차관이 하나하나 다 코멘트하고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근데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다면 아마 세입 경쟁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1차관님이 한번 말씀 한번 주실래요? 작년도 세수 결손이 있잖아요. 확정이 됐죠. 30.8조 원. 예상보다 좀 많아요. 그리고 금년 세수 추계할 때 작년에 여러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제 변화가 크지 않습니까? 네. 작년 우리 경제 성장을 2.2% 봤어요. 근데 지금 1.6에서 1.8로 지금 깔아앉았죠. 그리고 법인세, 양도소득세, 유류세 각각 보면은 이게 상당히 낙관적이에요. 법인세 같은 경우도 작년 하반기에 수출 기업에 있잖아요. 그 많이 수출이 줄었어요. 영업이익도 예상보다 좀 줄었고 양도소득세도 보면은 지금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또 유류세 지금 정부가 유가 그렇죠? 이나 그를 또 좀 계속 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류세 연장을 좀 하고 있죠. 등등등. 여기에 포함해서 내란 사태에 따른 경기 하강 충격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 이거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지금 25년도 국세 증가율을 저희가 작년도 실적치 베이스로 하면 이게 13.6% 증가율이란 말이에요. 과연 그럼 우리가 이것을 과연 우리가 다 채워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되거든요. 세수 결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다면 세입 경정 검토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성장률이랄지 여러 가지 하방 위험이 커진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아직 1월 세수가 이제 2월 말에 나오는데 그렇죠. 그 숫자도 안 보고 현 단계에서 제가 그 어떤 방향을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기는 상조지만 이러한 세수의 리스크가 크다라는 점 분명히 좀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경 있지 않습니까?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추경을 하겠다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저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눈사람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눈뭉치를 빨리 만들어서 한 번이라도 더 빨리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눈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이왕에 추경을 하겠다고 하면은 빨리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을 늦추십니까? 그렇죠? 지금 한국은행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예를 들어서 2분기에 하면은 0.2%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GDP 갭을 메우기 위해서 20점 된다. 그런데 3분기, 한 분기 늦춰진다면 30조까지 간다. 지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추경을 하려고 하면은 빨리 하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하는 성장 효과 그리고 또 너무 지금 내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에 혜택을 들려면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죠. 이걸 국회한테 미룰 일이 아니죠. 그리고 최상목 대행께서도 하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빨리 소신이 있지 않습니까? 입장을 밝히고 그에 대해서 여야 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여야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규모와 있잖아요.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거는 스스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권을 포기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다시 좀 재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수 결손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국세 3.8조인데 이 차관님 이거 지금 어떻게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수 결손 그 30.8조 원은 이미 저희가 작년 10월 28일 날 국회 기재위원회에 보고 드렸던 그 가용재원, 그다음에 지방 교부세 교부금 배정 유보, 그리고 통상적인 분용 내에서 다 대응을 했습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은 총재님. 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지금 대단히 민감한 정치 현안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직접 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임명 문제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을 하셨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말이죠. 대단히 부적절한 은행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혹시 제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제가 언급한 것은 네.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이 회의할 때 그 네.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무총리께서 탄핵을 받은 이유이기 때문에 네. 그 뒤도 계속해서 탄핵에 대한 우려가 신평사를 중심으로 또 국제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려를 하시면서 국무위원들이 그때 발언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옹호를 한 것이죠. 의견을 그렇습니다. 개진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지금 그 우리 총재는 말이죠.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또 경제 전문가로서 고위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뭐 현안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하고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비춰지거나 오해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대단히 거리를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부적절한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대외 신인도 뭐 경제 안정 이런 사안을 들어서 그런 불가피성을 얘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외 신인도나 경제 안정 문제가 정치의 주요 현안들이 여기에 무관한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있겠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언행을 한다면은 대단히 잘못된 결과를 비치고 그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경제는 심리입니다. 그죠? 다양한 외적 요인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특별히 신중해야 된다는 걸 하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 7조에는 말이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으로 또 공무원의 중립성을 하는 그런 법은 많지는 않아요. 한국은행법은 별도로 정치적 중립성을 또 헌법 외에도 자체법으로도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3조 한국은행의 중립성 제19조 정치 활동의 금지 이렇게 다 조항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두겠습니까? 그만큼 한국은행 총재 한은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새겨야 되는 겁니다. 제 의견에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박대출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박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 이런 우려를 박 의원뿐만 아니라 한은의 과거에 저희 선배님들 뭐 여러분에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러한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고 다만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제가 한은 총재를 하는 이 기간 중에 아마 지난번 계엄 사태 이후에 한 달 정도를 빼고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건과 그다음에 재정에 관해서도 제가 추경뿐만 아니라 재정에 대해서 코멘트한 것이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분명히 제가 발언을 한 게 따라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발언 이후에는 제가 요 말만 끝내겠습니다. 네. 다만 계엄 사태가 끝나고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변화가 있을 때 저는 누군가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자중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너무
앞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대단히 불적절한 영역에 들어가셨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제 입장에서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한번 그렇게. 다시 더.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 재판 당시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임명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말이죠. 민주당 지도부는 다 임명할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들을 다 했습니다. 추미애 당시 대표,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고 황당 어불성설. 우상호 당시 원내대표, 황교안 권한대행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 안 할 것. 당시 기동민 대변인, 과도기적 체제에서 분란과 논란을 일으키는 인사는 자제되어야 한다. 민주,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된 인준 거부. 그리고 박범계 의원 당시에 황교안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대행도 안 되는데 대행이 임명할 불가피하니 뭐니 이런 의견을 제시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신 거예요. 민주당도 이렇게 그 당시에 안 된다고 그러다가 지금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주장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또 더욱이나 여야 합의가 안 된 후보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대행도 안 되는데 대행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넌센스, 이건 있을 수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한국은행 총재로서, 중앙은행의 총재로서 그 직분에 맞는, 그 소임에 맞는 은행을 해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단히 오해를 빚을 수 있는, 정치적인 오해를 빚을 수 있는 행위를 하시면 곤란해진다.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 주시죠. 예, 존경하는 박대출 의원님 고견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때 헌재 재판관의 임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총리가 탄핵된 이후에 그나마 우리나라의 제 커맨더인 취급으로 있고 있는 사람이 흔들려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이든 그 나라의 맞고 갈 이 취입을 흔들리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행이 부적절한 인사를 한 겁니다. 불건적 행위를 그에 대해서 옹호하고 편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제가 주장한 것은 그 결정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최고 탑에 있는 사람을 흔들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한은 총재님께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때가 아니면 또 말씀드릴 게도 별로 없을 거고 여전히 그 총재님은 소신을 끝까지 유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과거에 재무부에서 근무를 했었고 이제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를 포함해서 그 전부터 수십 년간 한국은행의 그 독립성, 한국은행의 중립성 지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고 정치권에서도 한국은행의 금리와 관련된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고 피해왔습니다. 그 다 한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그만큼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나 정치권이나 뭐 기업을 포함해서 경제권 모두 인식을 같이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로서 그 앞에 많은 선배들이 계셨지만 유독 지금 현 총재께서 정치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또는 한국은행의 고유의 어떤 업무 영역이 아닌 부분까지 좀 과다하게 발언을 이어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한국은행의 어떤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그런 화를 부르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총재님 직접 선배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전화를 받았다 하셨으니까 아마 같은 생각이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그때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외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니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의 그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또 독립성을 앞으로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은행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신중을 기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